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황금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휴가를 끼우면 지방선거일부터 엿새나 이어진 연휴였는데요. 모레부터 입국 격리가 완전 해제되고 이 항공편도 정상화됩니다. 여름 휴가부터는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을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이미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남아, 하와이 이런 해외 휴양지까지 목적지도 다양했는데요. 인천공항 연결해서 여행 마치고 귀국하는 시민들 목소리 좀 들어보죠. 자, 이혜주 기자,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들 참으셨는데요. 지금 공항 입국장인 거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은 한충일 연휴를 맞아 온종일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는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잠시 후엔 하와이, 괌 등 유명 관광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단 엿새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찾은 이용객들은 2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 제가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싱가포르도 규제가 풀려서 다녀온 거라서 앞으로 여기저기 더 풀리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 팬데믹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고 사람도 좀 더 활기차진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은 좋았어요. 출국장에도 출국 수속을 하려는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길게는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모처럼 고국 방문을 마치고 출국하는 교민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2019년 2월 이후로 못 들어왔었어요. 상해가 봉쇄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2년 넘어서 본 거죠.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떠세요? 좋죠. 너무 좋죠. 공항 내 식당에도 손님이 크게 늘었는데요. 준비한 재료가 일찌감치 동이나 손님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 현재 30%에서 한 50%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요. 평균 객수가 저희가 한 500명에서 600명인데 한 7, 800명 정도? 손님 하나 없이 직원들만 있었던 공항 면세점에도 여행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막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봐서 약간 저도 활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모레부터는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변수와 새벽 운항 금지 규제가 모두 풀리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집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비행기 티켓 값이 내려가면 여름휴가 땐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번엔 제주도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휴 무려 17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 취재 기자가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반면 제주 관광지는 활기를 되찾았다는데요. 허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 기자, 올라오는 표가 아예 없습니까? 네, 항공사 카운터마다 표를 발권하고 짐을 붙이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요. 내일부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일찌감치 동이 났고 20만 원이 넘는 비즈니스석도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내일 출발하는 항공권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가 왔지만 그래도 제주에 있는 여러 가지 경치 보고 나서 즐거웠습니다. 늘 여행은 아쉬운 게 있잖아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같이 여행 다니고 언니 집에서 재밌게 지내다 지금 가는 길입니다. 미리 2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서 안전하게. 주요 명소로 향하는 도로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고요.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상당수는 마스크를 벗고 제주의 풍경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오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좀 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놀러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연휴는 오늘로 끝나지만 한가한 휴가를 즐기려고 오늘 내려온 여행객들도 많았습니다. 연휴가 끝나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기간이 딱 지금 이 기간이 맞아가지고 애월이나 뭐 이런 쪽에 바닷가도 가면서 좀 즐겁게 놀려고. 무비자 입국 제도가 부활한 데 이어 2년 2개월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해외 관광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며 한동안 문을 닫았던 제주 시내 면세점들도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어제까지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57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 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022명으로 지난 1월 18일 이후 가장 적었는데요. 본격적인 일상회복 분위기는 이곳 공항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여전한데 정부의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쏘자 우리 군은 오늘 미군과 함께 똑같이 8발로 맞대응했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잇따라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 동안 한미 군 당국은 지대지 미사일 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2발씩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사격입니다. 우리 군이 7발, 미군이 1발 등 북한의 미사일 수만큼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상시 감시 태세 유지와 즉각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무력 시위에 맞서 한미군 당국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연합사격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대북 기조 아래 한미 공조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만은 비례 원칙으로 좀 대응을 계속하겠다. 외교에서도 한미일 간 대북 공동 대응 기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주 북핵 수석 대표 회담에 이어 이번 주에는 외교 차관 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도 한미일 국방장관이 3년 만에 모여 안보 공조 태세를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마침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6.25 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명시한 뒤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추념사 분량을 줄이는 대신 메시지 강도는 높였고 6.25 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언급해 이전 정부와 차별화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확고한 보훈 체계가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남겨진 유공자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했습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조난 선박 구조 지원에 나섰다가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두환 경감 등 5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5년 만에 보수 정권에서 치러진 오늘 추념식에는 정부 부처 장관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인류 보훈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지도부도 추념식에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9일 천안함 생존자와 유가족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홀대 논란이 있었던 천안함 희생자를 챙기며 제복 입은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마친 여야는 당내 권력 다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크게 부딪혔던 일명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가 맞붙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의원으로 꼽히는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행에 난색을 표했는데도 방문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의 공천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고 저격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인데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의 성남 분당을 조직위원장 내정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혁신위는 성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순서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도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어차피 기차는 간다는 SNS 글을 올리며 맞대응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 어록을 인용한 것으로 혁신위를 통한 공천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표가 벌써부터 공천개혁이란 이름으로 혁신위를 띄운 것은 친윤 세력의 공천권 행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당 윤리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가 친윤 세력과 이 대표 사이 힘겨루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두고 친명과 친문 진영이 노골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이재명을 막으면 집회를 열겠다, 친문계는 자숙하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건 전당대회에 아예 처음부터 못 나오게 하려는 의도라며 만약 이 의원의 출마를 막는다면 여의도에 개딸 1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대 출마에 친문 진영이 저렇게까지 반발한다는 건 그만큼 이재명이 무섭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도 당 재건에 이 의원이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정인을 출마하지 말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 역시도 개파적 관점이고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이죠. 하지만 친문계는 이 의원의 전대 출마는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자숙할 때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86그룹 우상호 의원은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내분이 생기고 시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개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비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시도당 위원장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잇따라 만나 당의 쇄신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업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성과 욕설로 피해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집회 주도 세력에 시위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현충일인 오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 10여 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대통령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들이 양산사저 시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은 비공식적으로 관련 단체의 사저합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은 물론
욕설과 협박이 뒤섞인 시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시위를 반지성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뭐 불편합니다. 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사저업 집회와 시위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금과 같은 반이성적 상황이 빨리 해소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현충원 참배에 이어 보훈병원도 대통령과 동행해 치료 중인 유공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조용한 내조를 강조해온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현충일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뒤따라 걸으며 현충탑에 도착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에 이어 분향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공식 석상 등장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장에 잠시 등장했고 청와대 음악회와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추념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윤 대통령의 비옷을 챙겼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비옷을 정돈해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여사는 추념식에 이어 중앙보훈병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내외는 위문품으로 입원 환자 6,300명에게 홍삼 정과 등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전담 인력은 아니지만 부속실 업무를 챙기며 겸임으로 김 여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3명 정도 뒀습니다. 대통령실 5층 다용도 접견실은 필요에 따라 김 여사가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여사는 주말이었던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 팬클럽을 통해 공개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앞에 두 글자는 뭘까요? 네. 빛 속 추념식입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비옷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우산을 들었는데요. 네, 이게 수행원이 우산을 들어주는 게 과잉 의전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의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법무부 차관을 향한 우산 과잉 의전 논란 직후에 정치권에는 이른바 우산주의보가 내려진 적이 있었죠. 우산을 옆으로 하셔야지 얼굴이 반이 가려져가지고. 아니 들어주시면 마시고요. 잠깐만. 이 우산을 직접 쓰는 건 이제 관행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 내외가 이 비옷을 입은 건 좀 생소한데 이런 적이 있습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지난 3월 불교 조계종 행사에 참석했을 때 이렇게 비옷을 입었습니다. 취임 첫 해에는 소방의 날 기념식 때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를 맞으면서 연설도 하고 내려와서는 비옷을 입었었죠. 날씨가 궂을 때 오히려 진정성이 더 있어 보이기도 하죠. 네.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하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 황허장터 3.1 만세운동 기념탑을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알쏭달쏭 뭘까요? 알쏭달쏭한 SNS입니다. 정 부회장은 어제 SNS에 성남FC 버스 사진을 올리면서 성남 시민이니 당연히 성남FC를 응원한다며 정말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응원한다는 건 알겠는데 고맙다는 말까지는 좀 무슨 의미인지 아리송하긴 하네요. 네, 일각에서는요, 이 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기업의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죠. 이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게 이 성남FC 덕분이고 그래서 고맙다고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정말 이런 의도였을까요? 신세계 관계자는 지나가다 찍은 사진을 올렸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정말 정치적 논란이 될 걸 몰랐을까요? SNS 논란, 이번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있는 기사에 멸공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여권에서는 멸치와 콩 인증샷을 올리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민주당에서는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 맞서면서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었죠. 신세계그룹 주가까지 휘청거리자 정 부회장은 멸공 언급은 더 이상 않겠다고 했지만요. 지난 2일 멸공을 연상케 하는 글을 또 올리는가 하면 이 윤 대통령 취임식장에 뜬 무지개 사진과 함께 자유를 강조하는 등 알쏭달쏭 SNS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 복당하겠다 말을 했나 보죠? 네, 오늘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당에 복당할 계획이십니까? 복당해야죠.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복당 시... 검수한 바 법안 처리 때와는 뉘앙스가 좀 달라졌네요. 네, 강행 처리를 위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려고 위장 탈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렇게 발끈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유연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복당 약속 누가 했어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탈당한 지 2달도 채 안 됐는데 바로 복당이 가능은 하나요? 민주당 당규에는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다만 중앙당 심사를 거쳐서 당무위 의결을 받으면 복당이 가능합니다. 결국 당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네, 민영배 의원, 마음은 민주당에 있냐 이런 질문에 두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네, 최근 민주당의 내홍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우리 당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당이 3연패일지 2연패일지 너무 처참하게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검찰이 조국, 김경수 이런 우리 당의 중요한 자원들을 자꾸 무장해제를 시켜갔잖아요. 이미 지방선거 전부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당 행사에 적극 참여해 왔는데요. 민영배 의원의 이 복당하겠다는 말이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비 내리는 현충일 추념식 모습 보셨는데 전국적으로 반가운 단비였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에 산불도 많이 났었죠. 애가 타던 농민들도 오랜만에 웃었지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해변에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우산을 받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일부는 우의를 챙겨 입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엔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졌던 밭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자 농민들은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물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비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요, 우리 이제는. 모내기를 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모내기를 마쳐야 했지만 긴 가뭄 탓에 지금껏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올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쉬는 시간도 아깝기만 합니다. 저수지 물로 해야 되는데 예. 저수지가 지금 물이 이제 거의 고갈 상태가 다 돼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바르고 있다가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빗물이 조금 내려오니까 지금 물을 잡아서 여기.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비는 강원과 제주 지역에 200mm 넘게 쏟아졌고 남부지방도 50mm 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결하기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강수량은 167mm로 평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특히 지난달 전국에 내린 비는 불과 5.8mm에 그쳤습니다.
이 비하가는 다 안 돼요. 이래가 또 비 안 오면 순간 한 것도 못 먹을 정도 되지. 많이 부족하죠. 한 100mm 넣어야지. 조금 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최대 3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어젯밤 서울 광화문은 밤새도록 집회 소음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연 건데 인근 호텔 투숙객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어둑한 밤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두 개 차로와 인도가 10,000명의 집회 참가자로 가득 찼고 노랫소리와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철야 기도회 명목의 집회를 연 겁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된 집회는 오늘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인근 상인들과 호텔 투숙객들은 밤새 집회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5시까지 계속 부르고 마이크 키고 역시 상인들 상태도 굉장히 심하셨고 새벽 5시까지 멈춰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취재진이 집회 현장 맞은편에서 소음을 측정했더니 84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해가 진 뒤 집회 소음은 65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결과도 평균 86데시벨로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고 최고 소음은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 소음에 맞먹는 99데시벨까지 기록했습니다. 경찰이 10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자유통일당 측은 필요한 처분을 받겠다며 그대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형량이 낮다 보니 집회 소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내일부터는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전국에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기름값 급등을 이유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인데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주류 생산 공장 앞. 공장 점거를 시도한 민노총 소속 화물기사 150여 명을 경찰이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건 지난 2일. 화물연대는 오늘 자정 이후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조합원 2만 5천 명가량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 중 6%에 불과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등 민노총 조합원 비중이 높은 업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말란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속이나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돼 있어서 화물기사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무관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에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전북 군산의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틀째 이어지는 불을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거센 화염이 일대를 집어삼키고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굴착기가 목재 더미를 계속 걷어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북 군산의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쪽으로는 불이 막 버럭게 올라오더만 나중에 연기도 한다고 불만 막 확 번져서 막 계속 이제 번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소방당국은 한때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대응 1단계로 낮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폐목재가 6,000톤이나 쌓여 있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불씨를 없애야 되니까 들춰내면서 진압을 해서.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도에 크게 부서진 흰색 SUV 차량이 서 있습니다. 앞 타이어는 터졌고 뒤 범퍼는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서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지역엔 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전 8시쯤 경북 경산시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이곳에 사는 5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매년 늘고 있는 해양 쓰레기는 국경을 넘어 해류에 따라 흘러다니죠. 한국판 갈라파고스로 알려진 서해 구럽도에도 중국에서 온 쓰레기가 파도를 타고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서해 구럽도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사랑받는 곳인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항에서 배로 약 3시간 이동하면 보이는 외딴 섬. 백패킹의 성지로 불리는 구럽도입니다. 1990년대 중반 핵폐기장이 건설될 뻔했지만 철회돼 해안 절벽이나 사고 같은 자연지형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해변은 쓰레기 투성입니다. 여기는 정원대인데 쓰레기장에서 지금 수로랑 출근한다. 페트병과 폐어구는 물론 심지어 이불까지 파도에 떠밀려 해안가로 들어옵니다. 해안을 따라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요. 보시면 페트병 상표에 중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중국어가 적힌 홍차 음료 페트병부터 이과두주 술병까지 다양합니다. 주민 10여 명이 쓰레기 수거를 도맡아 왔지만 쓰레기 양이 워낙 많아 역부족입니다. 치워도 들어. 오늘 내가 저거 싹 치웠다 그러면 내일 바람 불었다 그날 다 들어.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왜 버리는 사람이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짓는 사람이 다 못. 구럽도를 포함해 주변 7개 섬에서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1년에 200톤. 한강 하구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륙 쓰레기도 보입니다.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서 좀 동네가 깨끗하고 자연이 좀 살아있는 그런 형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구럽도에 들어오는 배편은 하루에 한 편뿐. 접근성이 좋지 않아 수거 인력을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섬 자체가 들어가면 무조건 1박 2일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인력이 매일매일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12만 톤.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밀려온 해안가 쓰레기는 4.1%로 대부분 중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런 섬 주변에서는 바닷물이 섬 주변을 이렇게 도는 흐름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바닷물의 흐름,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조합이 돼서 그 지역에 많이 쌓이는 거죠. 하지만 국제 협력은 멀기만 합니다. 중국 어디에 발생한 쓰레기고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사실 없거든요. 대부분 해양 쓰레기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분해를 반복해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인체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5년 전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일어난 다단계 사건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2천억 원, 피해자가 1,00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 사건인데요. 피해자들은 경찰의 늑장 수사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최승현 기자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한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힌 건 지난 2017년. 상품권을 정가보다 싸게 발행해 최대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자기들 회사에서 백화점하고 특혜성 계약을 해서 특별히 발행 자격을 얻어서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일부 지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투자금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약 1,000명, 피해액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중 3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집도 담보를 맡기고 은행권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 분들이고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결국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피해자들은 경찰의 늑장 수사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처음 내사에 나선 건 지난 2016년 12월이었지만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8개월 뒤에나 이뤄졌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다시 2달이 지난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도 수사가 늦어진 걸 인정한 상황. 그래서 그렇게 수사하다가 팀도 해체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요건 좀 늦게 진행됐죠. 주범은 이미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거밖에 안 났던 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우리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검찰에서 이런 수사를 맡을 수가 없게 됐는데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새로운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다단계 투자 사건의 피해자 민모 씨가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지난 2020년 4월. 경찰 수사가 늦어져 피해가 커졌으니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2017년 6월, 7월경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수사를 했고 단속만 했더라면 마구 시선에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건 2016년 12월이었는데 그 이후 피해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고의로 늦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표라는 거는 경중이나 있잖아요. 팀이 인원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해봐야 실제 일할 사람은 5-6명인데. 피해자가 1,000명에 이르지만 다른 사건과 겹쳐 수사가 미뤄졌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상품권 다단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청 지시로 버스업체 특별수사에 투입됐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돼 제때 마무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가 늦어진 점은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까진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2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상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는 9월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 이런 유사수신 범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유사수신 범죄의 특징이 첨단 기법까지 사용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사기 피해액을 발생시키는 것인데도 만일 수사가 장기화되면 해결 자체가 어렵고 증거인멸 위험도 높습니다. 서민 피해를 줄이려면 경찰의 수사 역량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나 계란, 쌀 이런 거 사실 때 2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물가 상승에 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을 언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아는 소비자가 거의 없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도 돼지고기 등 가격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가 대책으로 정부가 꺼낸 카드는 농축수산물 20% 할인 쿠폰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대책인데 올해는 추경 600억 원을 포함해 무려 1,190억 원을 집행합니다. 대상은 돼지고기와 계란, 쌀, 감자, 마늘 등 24개의 품목입니다. 정부의 할인 쿠폰 적용 대상인 돼지고기를 직접 사봤는데요. 돼지고기 가판대나 영수증 어디에서도 할인됐다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들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딱히 느끼면서 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이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 수산물을 사면 결제 때 자동 할인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트에 얼마가 배정되고 어떤 품목을 할인할지는 매달 초 그때그때 물가 동향에 따라 정해지고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그달 할인도 종료됩니다. 정작 소비자는 모르는 할인인데 그 체감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전혀 할인된 걸로 느껴지질 않고 있어요.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참 쇼핑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유통업자 배만 불리는 쿠폰 살포란 비판 속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지난해 여름 한때 3,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로 불리면서 이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 투자자들도 이 기다림에 지쳐 떠나고 있고 손해가 커 팔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며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장기 투자 권장 종목으로 꼽히던 국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올 들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네이버와 한때 국민주라 불렸던 카카오 모두 10%에서 20%대 하락했습니다. 소위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예전에는 회사의 가치와 그런 실적에 기반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장기 투자라고 하기보다 강제 잠투를 하고 있죠. 지난해 6월 3,300선을 넘으며 최고점을 찍었던 코스피는 올 들어 2,600선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선 코스피 3,300 시절이 전생 같다, 징글징글하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올 정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5월 역대 최고치인 77조 원을 넘어섰지만 5월 말 기준 20조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손절할 때 차라리 정기액 적금이나 제대로 될 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연 2% 이렇게 받았을 텐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원자재값 급등과 공급망 문제, 전 세계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통화정책 이런 변수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일 공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와 다음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증시는 다시 요동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고 유일하게 한 명이 안 됩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걱정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난자를 냉동시켜두겠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를 열고 주사기를 꺼냅니다. 배에 스스로 주사를 놓고 또 놓습니다. 아파요. 30대 직장인 김은주 씨가 기록한 난자 냉동 과정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고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요. 보험 같은 개념으로 들어놓으면 좋겠다. 재택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업무 시간에 좀 더 유연성이 생기니까 지금 딱 시기상 하면 해야 되겠구나. 직장인 정윤희 씨도 35살이 되던 지난해 난자 냉동을 마음먹었습니다. 열흘간 매번 같은 시각 여러 개의 난자를 발달시키는 과배란 유도주사를 맞았습니다. 병원을 5번 방문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저의 난자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좋을 때 그럼 보관을 해야 되겠다. 채취된 난자를 얼리는 무균 배양실. 의료진들이 현미경으로 난자 상태를 확인하고 초저온 액체 질소에 넣어 동결합니다. 난자는 영하 196도 질소 탱크에 보관합니다. 이곳에는 7개의 냉동 보관 탱크가 있는데요. 한 개의 탱크에 2,500건의 난자와 배아가 보관돼 있습니다. 한다면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35세 이후에는 임신율과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5세 이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가수 최은정 씨, 40이 되던 지난해 난자 냉동을 했지만 목표 개수의 절반밖에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마트 딱 깨잖아. 몇 개 나왔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5개인데 너무 허무하고. 통증도 있다 보니 두 번째 시술을 고민 중입니다. 아파서 이걸 또 어떻게 하지? 엄두가 좀 안 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도 좀 고민 중인 상태예요. 지난해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비용은 한 번에 300에서 400만 원. 횟수가 늘어나면 1,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지만 현재까지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로 수도 키이우 등 여러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하루 전 사자가 1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하늘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고 땅 위에 떨어지자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폭발합니다. 현지 시각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39일 만에 공습이 재개된 수도 키이우부터 동부 하르키우까지 러시아의 공습권에 포함됐습니다. 사람들과 차가 지나다니는 거리 근처는 물론 민간 비행장과 목재 공장, 철도 공장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Добрый день, коллеги. Сегодня утром в 6 часов в сторону ДВРЗ было выпущено 5 ракет. 4 ракеты упал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авода.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이 첨단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이뤄진 대규모 공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으름장이 나온 직후 재개됐습니다.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оставляться, из этог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ыводы, применя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которых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тем объектам, по которым мы пока не наносим.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남부 전선 방문으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도입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Дещо привезли військовим, про це детально не буду, а дещо привезли від них вам. А це важливо. впевненість привезли.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한 주 러시아군의 집중 공세로 동부 지역에서만 하루 60명에서 1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연장 로켓의 실전 배치가 102일째를 맞은 전쟁의 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유럽의 왕가들은 군주가 즉위한 지 25년이 되면 실버 주빌리, 50주년은 골든, 60주년은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며 축하했습니다. 즉위 70주년을 맞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70주년 플래티넘 주빌리를 맞았는데요. 올해 96살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국왕 임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팡이를 짚고 버킹엄궁 발코니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나흘 전 플래티넘 주빌리 개막식 참석 이후 두문불출하다 폐막식에 깜짝 등장하며 현존 세계 최고령 군주로서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계속 섬기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며 재위 의지도 밝혔습니다. 헌사에 나선 74세의 찰스 왕세자도 여왕을 엄마라고 부르며 더 오래 통치하길 기원했습니다. Your Majesty, Mummy, you continue to make history. 마지막 날 행사에선 만여 명이 참가한 3km 길이의 화려한 퍼레이드가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여왕이 대관식 때 탔던 황금마차가 2002년 즉위 50주년 골든 주빌리 이후 20년 만에 다시 등장했고 근위대 행진에 이어 여왕이 즉위한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각 시대를 보여주는 공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니와 랜드로버 제규어와 영화 007에 등장했던 차량들까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상징하는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It was better than expected. Just amazing, all of it. 또 1960년대 팝스타 클리프 리처드부터 탑 가수 에드 시런까지 나서 문화예술 강국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는 나흘간 행사에 불참했고 왕실 탈퇴를 선언한 왕손 해리 왕자 부부는 끝내 여왕 곁에 서지 못하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오늘 곡식에 씨를 뿌리는 절기 망종답게 전국 곳곳에 씨를 틔울 단비가 내렸죠. 특히 강원 영동엔 특보급 강한 비가 오기도 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고 내일 아침부터 호남과 제주에, 낮부터는 충청과 영남에도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진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선선하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은 강원 고성이 15도 등 한낮에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도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4도, 대구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오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서 주말엔 다시 초여름만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는 대선과 지방선거 거치면서 작년과 올해 내내 싸워왔지요. 선거가 끝나니까요. 이번엔 집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당권, 당내 주도권 잡겠다고요. 생산, 소비, 투자가 다 줄어들고 물가는 치솟고 이 경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 참 한가롭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